평범했던 수요일 점심시간,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세브린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1세 청년 제반 자비에르가 방탄조끼를 입고 선트러스트 은행에 침입했고 5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은행 강도 사건이었다면 충격은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탈출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인만이 목적이었던 전대미문의 계획적 범행이었죠. 더욱 믿기 힘든 것은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목격자의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네, 저는 선트러스트에 있어요. 방금 5명을 죽였어요. 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은 차가운 고백은 온 나라를 경악시켰습니다. 나는 9살 때부터 죽고 싶었고 11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이 비극 뒤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민자 어머니, 베테랑 은행장, 그리고 NASA의 역사를 함께한 할머니 고객까지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5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교도관으로 일했던 이 청년의 마음속엔 무슨 악마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소름 끼치는 범행 예고 문자를 우리 사회는 왜 막지 못했을까요? 2019년 2월 23일 오후 12시 36분, 조용했던 세브린의 하루는 총성과 함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은 목격자의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네, 저는 선트러스트에 있어요. 방금 5명을 죽였어요. 라고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브린은 인구 1만 2천 명의 평화로운 소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브린 인터내셔널 레이스웨이로 알려진 이곳에서 이런 끔찍한 대량 살인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점심시간이었고 은행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안나 피논 윌리엄스였습니다. 38세인 그녀는 멕시코 출신으로 12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건너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이민자였습니다. 7명의 자녀를 키우는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은행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고 불과 몇 주 전에 선트러스트 은행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나의 매제는 하이랜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 집행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줄이나 배경도 그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죠. 새로운 직장에서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7명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그들의 삶 또한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리솔 로페즈 은행장도 그날 은행에 있었습니다. 55세인 그녀는 2 자녀의 어머니이자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은행원이었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마리솔은 항상 직원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특히 신입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은행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데보라 쿡도 그날 근무 중이었습니다. 54세인 그녀는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는데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막내 아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희망을 잃지 않던 데보라는 그날도 아들에게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직후 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모성애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31세의 제시카 몬티그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였죠. 제시카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온전히 엄마로서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고 가족을 위한 그녀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신시아 왓슨이라는 고객이었습니다. 65세인 그녀는 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인물로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에게 비보를 전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던 경험도 있었죠. 그녀는 불과 2주 전에 소울메이트라고 여기는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신혼할머니였습니다. 이 5 여성들에게는 각각 고유한 인생사와 가족,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반 자비에르라는 21세 청년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그날 오전부터 은행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가 차 안에 앉아 운전대에 양손을 얹은 채 은행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목격자에 따르면 제반은 마치 무언가 특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시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시선은 항상 은행을 향해 있었다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다른 차량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은행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의 범행이 충동적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12시 35분, 제반은 방탄조끼를 입고 9mm 권총을 손에 든 채 선트러스트 은행의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자민이라는 직원이 당시 은행 뒤쪽 직원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2번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의 폭죽 소리나 자동차 백파이어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고리어 들려온 비명 소리를 통해 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뒷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죠. 제반은 체계적으로 은행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범행을 마친 직후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11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교환원의 일상적인 인사에 제반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기술적으로는 5명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그랬냐고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이 말은 그가 사전에 누군가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음을 암시했고 실제로 후에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그의 말이었습니다. 나도 자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저는 9살 때부터 죽고 싶었어요. 11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 고백은 이것이 단순한 은행 강도나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품어온 살인 욕구의 실현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인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인과 자살만이 그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911 교환원은 즉시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지만 제반은 은행의 정문을 안쪽에서 잠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생존해 있는 인질들이 있을 가능성이었죠. 지금도 숨쉬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교환원의 긴급한 질문에 제반은 2명 정도 보이네요. 그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누군가 여기로 돌아온다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반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1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라며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체포보다는 숙련된 인질협상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했고 경찰은 즉시 협상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베테랑 협상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인질 상황과 자살 위기 개입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죠. 크리스는 제반과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강할까요? 당신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그 목소리가 더 강한가요? 라고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제반은 잠시 침묵한 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목소리를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크리스는 제반의 개인적 배경과 과거에 대해 물어보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제반은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였다고 말했죠. 100파운드급에서 경기했고 꽤 괜찮은 실력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협상가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 만약 SWAT 팀이 강제 진입할 경우 어떤 신체적 조건의 상대와 마주하게 될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은 했나요? 가족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제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크리스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을 때 제반의 답변은 심리적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크리스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협상은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제반의 어린 시절, 가족 관계, 직업, 미래에 대한 꿈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며 그를 현실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반은 점차 협상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렸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크리스의 인내심 있는 설득과 심리적 접근 덕분에 제반은 마침내 자진해서 나오기로 합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제반.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10가지 천천히 세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10까지 센 다음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세요. 손은 항상 보이는 곳에 두시고요. 라는 지시에 제반은 알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반이 평화롭게 항복했을 때 은행 안의 5명 여성들은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응급의료진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총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SWAT 팀이 은행 내부에 진입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5명의 여성들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거기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더 일찍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신중했던 게 아닐까요? 라며 자책하는 목소리들이 무선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벤자민이 탈출할 때 사용했던 뒷문이 제대로 잠겼을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는 후에 경찰 대응 절차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반 자비에르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7년 4월 2일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성인이 된 후 플로리다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어린 시절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와도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제반이 에이번파크 교정기관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까지 말이죠.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런 대량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교정시설의 직원 선발과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반은 교도관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수감자들을 해치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며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을 그만둘 때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었고 이후 적절한 의료적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반의 정신병력을 조사한 결과 그는 15살과 16살 때 2번에 걸쳐 행동건강센터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자살 충동과 중증 우울증이었죠. 당시 의료진들은 그에게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했고 정기적인 상담 치료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반은 17세가 되면서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그 이후로는 머릿속 목소리나 살인 충동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반의 전 여자친구들이 제공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라는 여성은 제반과 사귀던 시절 그가 만약 내가 자살할 수 없다면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자주 살인에 관한 꿈을 꾸었고, 특히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을 해치는 구체적인 꿈을 꿔서 학교 상담실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에리카 크레이머는 더욱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제반이 사탄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악마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에리카에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제반이 에리카에게 은행을 털고 나서 경찰이 나를 총으로 쏴서 영웅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리카에 따르면 제반은 심지어 범행 요일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범행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정신적 혼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준비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에리카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듣고 심각하게 우려했고 결국 미시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 경찰의 대응은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에리카의 신고를 받고 제반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후 아들이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전 여자친구인 이마니 니콜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예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2019년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제반은 이마니에게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만 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정오쯤 보낸 메시지는 확실히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지금 정말 끔찍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오쯤에 더 자세히 말해줄게요. 오후 12시 14분, 실제 범행이 일어나기 약 20분 전에 제반은 이마니에게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메시지는 12시 30분 은행에 들어가기 단 5분 전에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나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데리고 갈 거예요. 나는 항상 사람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떤 기분인지 경험해보려고 해요. 뉴스에서 제 소식을 지켜봐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예고 메시지들을 보면 제반의 범행이 갑작스러운 정신적 위기나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점까지 계산하고 있었죠. 이는 그가 완전히 정신적 통제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제반이 범행 당일 입고 있던 티셔츠에는 비욘드 베이짝, 기본을 넘어서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문구가 그의 심리 상태나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의 군복무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가 군대에서 기본 훈련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제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기본적인 것조차 해내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자괴감에 시달렸고 이번 대량 살인을 통해 그런 평범함을 뛰어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체포된 후 제반은 수개월에 걸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를 면담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청각적 환각, 환청을 경험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병 증상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911 신고 내용과 협상가와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일관된 사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제반 자비에르는 1급 살인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의 어린 시절 정신질환 병력과 뇌종양 진단,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기독교 개종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지만 검찰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애초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은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솔 로페즈의 딸은 당신은 항상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가학적인 꿈을 이루고 싶어 했고, 이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끔찍한 결과를 평생 짊어져야 합니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안나 윌리엄스의 자녀들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상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신시아 왓슨의 남편은 아내와 함께 보낼 황금 같은 시간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불과 2주 전에 결혼했는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데보라 쿡의 가족들은 그녀는 아들의 중독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 없이 홀로 싸워야 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시카 몬티그의 세 자녀들은 너무 어려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018년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사형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배심 원단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사형 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12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사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반의 경우 12명 중 9명이 사형에 찬성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명의 배심원은 그의 나이와 정신병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다수의 의견은 사형이었습니다. 현재 재반 자비에르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 사형수 감방에서 복역 중이며 법정 절차에 따라 자동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비교적 활발한 주 중 하나이지만 항소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보내며 면회와 외부 활동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비극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5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브린이라는 작은 도시의 평화는 영원히 깨져버렸고 선트러스트 은행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인 벤자민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응급요원들 역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시스템과 위기 개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재반의 위험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위험한 발언들을 목격했고 일부는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부족과 적극적 개입의 한계로 인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 더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과 위기 개입 프로토콜이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